동생네가 결혼한 지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요. 저희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 10여 년간 꾸준히 동생 집에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난 후에도 동생 부부 집에서 주무시고 오시고요. 그런데 작년 말쯤인가 9월에서 10월경에 엄마가 병원 문제로 동생 집에서 하루 자고 난 후 아침에 터미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나온 올케가 갑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니 독립된 가정인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은 일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엄마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답니다. 이후 택시에 올라타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택시에서 내려 올케에게 물어보셨다네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려고 오는 거 아니냐. 와서 밥 먹는 것도 내가 사주고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지 않냐. 거기다 집에 갈 때는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게 그리 민폐냐. 이게 너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부부 둘 다의 생각이냐 하시면서요. 여기서 올케가 대충 사과를 하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넘어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돈이 문제는 아니에요. 자세한 건 알 거 없어요. 요즘 세대는 달라요, 어머님. 어머님이 왔다 가고 나면 저희 부부 사이가 쎄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내 돈으로 집 해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 나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못 산다. 당장 짐 빼라. 집 비워놓고 마음 편하게 드나들 거다.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올케는 출근한 동생에게 전화하고 엄마는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10억 중반대의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아무튼 여기서도 대충 넘어갔으면 됐었는데 올케가 줬다 뺏는 게 정상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올 때마다 방을 잡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와서 식대비 용돈 주는 걸 방값으로 쓰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미쳤다고 내가 내 돈으로 산 집 놔두고 방을 잡아야 하냐며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동생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 파악을 한 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 건지는 몰라도 본인이 돈을 대겠다 했다네요. 올 때마다 주무실 숙소 비용을요. 그 말에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물었더니 올케가 갑자기 입을 닫았답니다. 동생도 장난하냐며 자기 돈은 못 준다고 올케한테 알아서 하라고 난리가 났었고요. 엄마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에 갈 때마다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지내고 오십니다. 금액이 약 20-3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올케 월급이 200 중반대라고 알고 있는데 매달 20-30만 원씩 호텔비로 나가니 죽을 맛이겠죠. 몇 번인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부담스럽다며 같이 부담할 수 있냐는 식으로 운을 떼는데 그냥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 끼어서 19일부터 23일까지 있다 내려왔는데 동생 말로는 호텔비만 해도 올케 급여 정도가 나와서 피눈물을 흘렸다네요. 이번에 친정에 가서 봤더니 엄마도 제대로 작정을 하신 건지 며느님 하며 공대하고 말도 거의 안 걸더라고요. 말 그대로 분위기가 개판이었습니다. 올케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고 동생도 표정이 썩어 있는데 저희 신랑은 웃겨서 죽을 사람처럼 꺽꺽 넘어가더군요. 지인들 몇몇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올케도 선을 넘은 건 맞지만 엄마도 보통이 아니라며 질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가서 봤더니 웃고 넘길 시기는 지나간 듯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난 건 철모르는 저희 신랑뿐이네요. 추가입니다.
자기 전에 댓글 달린 게 있나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올케가 제게에 넘어간 게 어이도 없고 한탄스러워 적은 글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동생 집은 제가 시집가기 전에 저하고 둘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고 반년 정도 있다가 올케가 들어와서 계속 살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상속세 문제로 명의 이전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혹시나 해서 말해주자면 저도 비슷한 급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현재 삿땡도라는 곳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아침 일찍 움직여 서울에 와서 오후 진료를 보고 동생 퇴근 시간 전까지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다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들어가 씻고 주무시고 다음날 7시 전후에 동생을 출근시켜 놓고 엄마가 주무신 방, 거실, 화장실, 현관, 베란다 정도를 청소하십니다. 그러고는 냉장고를 봐서 재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밑반찬 몇 개를 해놓고 남은 음식으로 아침을 드시죠. 설거지를 하며 부엌을 정리하고 올케 출근 시간에 맞춰 10시 전후에 집에서 나와 터미널로 가세요. 그때 집을 나서면서 식탁위에 보통 20-30만원씩 넣어놓고 나오시고요. 청소 같은 건 해주지 말라고 저도 말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니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십니다. 둘 다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고 갈 때마다 설거지통에는 설거지, 화장실에는 물때 등등 보이는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힘든 걸 알고 계시기에 쓸고 닦는 정도는 손 빠른 엄마가 대충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항상 청소를 하고 오십니다. 엄마 말로는 집에 들어가면 양말이 바로 까맣게 되고 여기저기 개털이라 앉을 자리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웃었던 건 그냥 철 없는 올케가 얄미워서 그런 거였습니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도 좀 있었고요. 저나 신랑이나 엄마나 동생과 올케를 약간 시트콤을 보는 느낌으로 대하거든요. 올케와 제가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 농담 삼아 대놓고 우린 안 맞다고 디스를 하기도 합니다. 올케는 저더러 너무 꽉 막혔다 하고 저는 올케가 푼수에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좀 깊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시집갈 때 집을 나오면서 살림을 전부 동생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케는 집 명의와 헌집이라는 이유로 혼수나 예단 없이 그냥 몸만 들어왔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고 밥통만 새로 들고 들어왔었네요. 그러고는 현재까지 이전에 제가 쓰던 가구와 가전을 쓰고 있는데 센스가 구리네 뭐네 하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수입 가구로 엄청 좋은 걸 샀었는데 그것조차 사치병이 있네 뭐네 하고 말하죠. 언니는 엄마 잘 만나서 잘 살아서 해프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철이 없어서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악의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필터 없이 하는 말이라 받아치는 쪽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화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말싸움을 하다가 바보같이 말려서 호텔비를 자기가 대준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겠죠. 말은 내뱉었으니 지키긴 해야겠고 막상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 저한테 n분의 1을 하자고 오늘 띄운 거였고요. 그냥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 신랑이 한 번씩 명품과 여행권도 선물해주고 합니다. 올케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철없는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네요. 그냥 우픈 해프닝 느낌으로 글을 쓴 거였는데 너무 진지병처럼 써졌나 봅니다. 아무튼 병원을 한 달에 2번 가는 건 올케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뭐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하게 말을 안 하니 넘겨짚기도 뭐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굳이 중간에 끼어서 중재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엄마는 협심증 수술을 하셨고
특이 케이스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진료를 보는데 가지 않는 달도 몇 번씩은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되어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요. 저희 엄마도 만사 편하게 살아온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장처럼 살아서 대장부 같은 성격입니다. 올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동생이나 그리고 저희 신랑에게도 꾸며서 말하는 법을 모르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분이십니다. 저 역시 그런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자주 볼수록 부딪힐 때가 많아서 전화나 영통, 카톡 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간접적으로 봐야 사랑이 쌓이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엄마도 올케가 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엄마 입장에선 평소 내색 한 번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이고 들어갈 것 같진 않네요. 명절에 일부러 서울에 갔던 건 약이 올라서 가신 거였습니다. 원래는 명절 대부분을 친구들이나 사촌 자매분들하고 따로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화해 받고 싶어서 일부러 던졌는데 올케가 눈치가 없어서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방을 잡아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정글에서 빠진 건 대충 다 채워 넣은 것 같네요. 나중에 두 분이 화해를 하게 되면 후기 남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해줬다고 내킬 때마다 드나드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병원 방문일 경우에는 며느리가 좀 참아야죠. 친정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다 나을 때까지 있으라고 할 텐데. 두 번째. 솔직히 10억짜리 집에 공짜로 얹혀 사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올케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자고 가는 건 그렇다 쳐도 올 때마다 집 더럽다, 개털이 많다 이런 게 시댁 식구들한테 소문나잖아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청소가 안 된 거면 남편 탓도 있는 건데 올케만 욕을 듣잖아요. 이래서 집은 꼭 반반하거나 부모 손 안 벌리고 자기들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래서 안 받고 집 명의 반반인 집으로 새로 계약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시모 명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10년을 살아도 수 틀리면 쫓겨납니다. 네 번째. 저도 며느리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저렇게 찾아오면 이유 불문하고 정말 그 날짜만 되면 짜증나고 숨이 막혀요. 그런데 그게 정 안 입고 오면 집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집은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냥 며느리가 도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겪은 상황과 남친에 대한 판단력이 이미 흐려진 상태라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성별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남친과 저는 1년 반 정도 만난 상태이고 33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데 우연히 술자리에서 보게 되었고 남친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일단 남친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20살에 독립해서 보증금이 없는 집을 구해 자취 생활을 시작해 많이 힘들었다 했습니다. 아빠와 동생이 사고친 걸 도와주고 보험 사기도 당하는 등 운이 좋지 않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돈을 모을 수 없었다 하더라고요. 해서 저와 처음 만난 작년에는 대출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주식에 첫 도전을 했다가 1,000만 원의 빚이 더 생겼다는 거죠. 금액이 높아야 수익도 크다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한 달 안에 다시 원금을 넣을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했지만 계속 손해만 받고 결국 1,000만 원의 빚이 더 생긴 거였습니다. 현재는 아빠와 동생과는 연을 끊은 상태이고 엄마는 혼자 지내시는데 여유롭진 않지만 책임을 지진 않아도 된다 하더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남친은 모은 돈이 0원이고 대출 2천에 살고 있는 집 보증금 1,000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반면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변호사, 엄마는 전업주부, 언니는 대기업,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자는 아니지만 우여곡절 없이 무난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지내고 있는 덕에 7년간 일을 하면서 9천만 원 가량을 모은 상태이고 아빠가 구매하셔서 관리 비용까지 다 내주시는 차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연애 초부터 남친이 꾸준하게 결혼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최소 1년 정도는 만나봐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늦어도 올해 말쯤 결혼하자는 남친에게 대출은 다 갚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 둘이 가진 돈을 다 합쳐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냐 묻기에 최소 너 혼자 3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했었죠. 참고로 남친 평균 월급이 3,400 정도이고 월세와 대출금을 갚으려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친의 노력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남친이 투잡을 뛰어서라도 갚아보겠다. 그런데 그 전에 임신하면 어떡하냐. 열심히 돈을 모아보긴 하겠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남친이 스스로도 이 상황을 막막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단기간 내에 대출금을 갚고 3천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대출만 있는 상태에서 너무 당당하게 결혼하자고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부모님 명의의 다른 집이 있어 정 안 되면 거기서 살 생각이었지만 이건 남친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인 오늘 남친과 만났다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봄에는 일본, 가을에는 혼자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요. 가능하면 일본에는 함께 가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면 제가 보태주겠다 말했고 제가 모아놓은 9천은 건드리지 않고 올해 따로 모아서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너가 내준다 해도 어쨌든 네 돈을 쓰는 거니 싫다. 네가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하지 않았냐. 올해 모은 돈을 여행에 쓰지 않으면 너가 가진 9천에서 더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모은 돈이 더 많아지니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빚 갚고 돈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왜 더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제자리로 두려고 하냐. 이건 좀 화가 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친의 말에 황당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유럽 여행은 가기 힘드니 지금 가고 싶고 내가 모은 돈으로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너는 마이너스인 상태고 나는 모아놓은 돈도 있는데 상황이 같냐? 하고 말하면서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저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남친은 제 말에 결혼은 함께 하는 건데 왜 개별화 시키냐며 나는 단순하게 우리의 결혼 불가 이유가 돈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너도 여행 안 가고 모으면 결혼이 더 가까워지는 거라 생각한다. 나는 빨리 빚 갚고 3천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데 너는 더 모을 생각을 안 해서 화가 났다. 이건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분 나빠하며 울었더니 갑자기 여행 가는데 아끼지 말자며 화 풀라고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사실 남친은 평소에도 주변 친구들과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 자금을 누가 더 많이 낸다는 말들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차피 서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누가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말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걸 왜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도 자주 했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보태주면 고마운 게 맞지만 대신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본인이 없는 입장이니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비굴한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1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좋은 부모를 만나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돈을 잘 모았을 거라는데 제가 부모님 덕을 안 본 건 아니지만 저의 노력까지 전부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저도 아무리 가족들이 사고친 걸 수습해줬다 해도 나이 30이 넘어서 모아놓은 돈이 50도 없다는 건 그냥 되는 대로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남친의 상황을 알고 만났기에 어느 정도의 진심과 노력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뻔뻔해지고 저한테 업혀가려는 느낌이 들어 정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남친은 갑자기 불안해진 건지 현재까지 계속 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이쁘고 환경도 좋아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사랑한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요. 본인이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다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도 남친이 날 좋아하니까 남친을 믿고 책임질 확신만 생기면 문제없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쎄한 느낌이 든다 싶다가도 또 남친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거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기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글을 제 입장에서 쓴 거라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의 팩트는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현실인데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 글을 적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진지하게 너가 좋은 남자인지 모르겠다. 믿음이 안 간다. 하고 말했더니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건 저라네요. 제가 단칼에 결혼 생각이 없다 거절 안 하고 이리저리 희망을 줘서 그대로 행한 것뿐이라고 하면서요. 제 행동으로 인해 결혼이 목적이 됐고 결혼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서운하다 이해 안 간다 하고 말하는 제가 이기적이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진심과 현실의 사이에서 생각이 많았고 혼자 기대한 게 있었던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그동안 제가 본인을 재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다네요. 남친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것 같아 거기에 대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더니 더 발끈하더라고요. 제가 본인을 그렇게 만든 거라는 말을 계속하며 결국은 무조건 다 너한테 맞춰달라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있던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해줬더니 제 친구들은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들어 제 편을 드는 거라며 친구들을 불러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 따져보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할 거라면 그만 만나자고 했네요. 그렇게 따져가면서까지 이 만남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랍니다. 저도 혼자 생각이 많아 우유부단했던 게 사실이라 미안하게 생각은 하지만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잘못을 따지며 시작하는 결혼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만하자고 통보를 한 상태지만 남친은 제 말에 본인도 귀한 집 아들인데 이러는 건 아니라며 발끈하더니 나중에는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우선 지금은 헤어짐을 통보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남친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안전 이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지만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벌써 그 1억이 지 거였네요. 결혼하면 지 돈인데 쓴다고 화를 내는 거죠. 거기다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상황 탓, 남 탓을 하거든요. 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해요. 추가 글을 보니 걱정되는데 제발 안전 이별하시길. 두 번째. 남자 무섭네요. 운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가정 상황도 안 좋은 집이고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도 있는데 거기다 임신하면 어떡하냐니요. 임신 공격이라도 하려고 했나 보죠. 저는 아줌마인데 제 딸이 이랬으면 정신 차리라고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 겁니다. 세 번째. 왜 이래요? 저딴 개소리가 맞는 말이라니. 사귀는데 대놓고 결혼 생각 없다고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은연중에 티내고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말 같다니요. 님은 그냥 얌전히 집에 있다가 선봐서 시집가세요. 네 번째. 없는 쪽에서 둘이 같이 모아서 어쩌고 하는 거 너무 웃기네요. 쓰니 그 남자 쎄하죠. 빚만 있는 사람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고 아마 만나보면 부모님도 쎄한 걸 단번에 느낄 거고 절대 허락 안 하실 겁니다. 순진하고 돈 좀 있는 여자 안 놓치려고 발악할 것 같은데 끝까지 약해지지 말고 버리세요. 다섯 번째. 추각을 보니 왜 저런 남자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네요. 쓰니 조금 멍청한 듯 합니다. 여우 같은 놈 말에 홀려서 그 말이 맞다 이러고 있으니 남자도 조금만 잘 말하면 넘어올 걸 아니까 저러는 겁니다. 제발 안전 이별하세요. 안녕하세요.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요. 육아라는 게 퇴근이 없고 내 자유가 참 많이 박탈된다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의 선택이었기에 후회는 없어요. 지금은 아기가 없는 시간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예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너무 이쁜데 지친다고 해야 하나? 여하튼 하루하루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최근 그 친구와 아이 관련해서 뭐지 싶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 친구는 늘 딩크로 살아갈 거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기한테 본인 인생을 희생하며 살기 싫다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한참 돌전 아기를 육아 중일 때 이상하게 육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힘들어? 잠도 못 자지? 육아해보니까 어때? 애들은 뭐 먹여? 언제 통잠 자? 마음대로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겠다. 난 절대 애 안 낳을 거야. 난 애들이 싫어 등등. 실제로 당시 저와 통화하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거나 장난감 소리를 내면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 그래. 하고 말하곤 했었죠. 그래서 노는 애를 내가 통화한다고 막을 순 없잖아. 그럼 다음에 통화하자. 하면서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죠. 시끄럽다 느낄 순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지인들은 통화할 때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아기 목소리 좀 듣자 하면서요. 뭐 그래도 이건 개인 차이이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임신 3개월이라네요.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문제는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요구와 부탁 그리고 질문이 많아졌다는 거죠. 출산 준비 뭐 해야 돼? 가족 계획 더 없지?
애는 금방 크니까 물려주면 좋잖아. 안 쓰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줘. 너희 집 육아용품 뭐 있어? 우리는 외벌이라 돈 아껴 써야 돼. 뭐 사야 되지? 나한테 줄 수 있어? 사실 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임신을 하게 된 상태라 외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맡겨놓은 사람 마냥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희 아이가 둘이 지날 동안 내복 세트 하나 사준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면서 카시트, 소서, 옷, 점프르, 전보의자 등 안 쓰는 걸 다 달라 하는데 맡겨놨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돌 때도 축하한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돌 며칠 전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연락을 했었기에 날짜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 흔한 문자 한 통 없더라고요. 3주 뒤쯤 연락 와서 바빠서 몰랐어.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또 묻길래 괜찮다 없다 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3주가 지나도록 말만 하지 않겠다 싶었고 자꾸만 뭘 달라 하니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신랑이 늦게 맞춰서 독박 육아, 독박 살림 확정이야. 우리 같이 육아하자.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 하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여러 번 말하더라고요. 요즘 공동육아 하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도 공동육아 할래? 너도 나도 같이 육아하면서 의지하고 좋겠다. 공동육아하면 좋잖아. 안 외롭고. 너희 집에 육아용품도 다 있으니까 같이 쓰면 좋겠다. 우리도 계속 수다 떨 수 있으니까 좋겠다. 너가 육아해봐서 우리 애 태어나면 이것저것 알려주고 나도 네 애 봐주면 되잖아. 잠깐씩 맡기고 서로한테 자유시간을 줘도 되고. 이거 말하고 보니까 좋은데. 너희 신랑한테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다시 신생아를 보라고? 내가 왜? 난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니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며 몇 번을 거절해도 조금만 지나면 육아용품 안 쓰는 거 물려줘. 공동육아하자. 하고 계속 말합니다. 그냥 손절만이 답일까요? 혹시 손절 외에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시간 내어 의견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은 모두 읽었어요. 이리 많은 분들의 공부는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인 건 아닌 거였군요. 공동육아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 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육아용품이 다 있잖아요. 들어와서 같이 쓰자는 거죠. 사실 저는 친구가 저런 요구를 하기 전부터 임신 사실을 알려줬을 때 제가 먼저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임신했는데 육아용품 물려줘도 되냐고요. 본문엔 적지 않았지만 저희 아기가 어릴 때 쓰던 걸 좀 물려줬습니다. 신생아 옷 같은 거요. 바리바리 써서 기타 임산부 용품과 함께 영양제 몇 개를 같이 챙겨줬었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저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물려받고 있고 선물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일반적인 건 없다 생각하고 정말 고마워서 저 또한 선물을 자주 보내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 때문에 저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고맙지 않습니다. 제가 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기가 크는 동안 정말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관심을 달라는 건 아니고 원래 애를 별로 안 좋아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신을 하니 궁금한 게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 성심성의껏 알려줬어요. 그런데 육아용품을 달라 하는 건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희 애한테 내복 하나 외에는 뭐 하나 해준 게 없으면서 값 나가는 물건들만 달라고 하니 저도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중고로 팔 예정이야. 그 돈으로 우리 애 다른 거 살 거야. 라고 말하며 아무리 거절해도 본인이 쓰고 나서 팔아도 되지 않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에 지지 않고 그동안 물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냐 했더니 깨끗하게 잘 쓰면 된다 하더군요. 아무튼 친구가 말하는 뉘앙스가 좀 물려주지. 아깝나? 하면서 오히려 저를 쫌생이 취급하는 듯하여 친구의 아기가 태어나면 내복에 상응하는 선물만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주려고요. 베풀려는 마음도 식어버려 그냥 다 팔아버릴 예정입니다. 댓글들 말씀처럼 그 돈으로 저희 아이 물건을 사야겠어요. 신랑도 그리하자고 하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몰래 낳아요. 그런데 사악한 게 자기 알만 몰래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 둥지에 있던 알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대요. 진짜 사악하죠. 여기서 딩크랑 뻐꾸기 단어만 바꾸면 딱입니다. 두 번째. 원래 애기 싫어하는 사람이 지 새끼가 생기면 더 유난스럽고 재수없어집니다. 물려주긴 뭘 물려줘요.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아나? 지 새끼 지가 키워야지 누구한테 키워달라고 하는지. 그냥 손절 치세요. 세 번째. 왜 인연을 이어가려 하세요? 앞으로 님에게 끝까지 좋은 친구는 못 될 텐데. 현명한 조언은 없습니다. 연락처부터 차단하세요. 친구라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님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친구 쓴이한테 물건 받고 쓴 다음에 본인이 당근에 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왠지 저 친구 같은 사람이 애 낳고 초중고까지 키우면서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오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집에 밥 줄 거 우리의 숟가락만 하나 놔줘요랑 똑같은 행동 같아요. 당장 연락 끊으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외동으로 키우고 아는 언니네는 애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저희 애 옷이며 쓰는 용품이며 깨끗이 해서 물려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건지 저희 애를 쓰다듬으면서 옷을 깨끗이 입으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